자, 김희진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가구 낙찰 시 취등록세는 몇 프로인가요? 1.1%입니다. 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0개가 있더라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가구 낙찰 받으시고 1.1%만 내시면 돼요. 그러나 이건 6억까지는 1%고 9억까지는 2%고 그 다음은 3%죠. 등록세까지 따지면 0.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특별세 더하기 2%가 합산되기 때문에 1.3% 내지는 2.4% 내지는 3.5%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취등록세를 이제 다 합친 거예요. 샤론비타님. 요즘 화곡동 신원동 빌라가 많이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화곡동 빌라는요, 평생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냐면요, 화곡동은,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거예요. 아마 일반 거래나 경매 거래가 아마 비슷할걸요? 무슨 매매 거래 얘기하는 거, 매매 거래.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만큼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경매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인문학교와도 같은, 초등학교와 같은, 무조건 경험하게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인천입니다. 인천에는 일반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그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이제 뭐 아파트보다는 좀 빌라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것들. 예? 자, 그런데 서울로 따지면은 그곳이 화곡동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싸게 낙찰받을 거면 받아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시세보다 뭐 조금 싸게 사가지고 이거 잘 팔아야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세보다 많이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노후도가 뭐 50% 언저리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화곡이 이제 뽑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 이 기회에 거기가 한번 다 뒤집어 엎어져야 다른 또 주변에 있는 화곡동 빌라촌이 자극을 받고 거기가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야, 그게 선도를 이렇게 딱 치고 나가지 못하네요. 여기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굉장히, 서울에서는 아픈 손가락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월동은 화곡동에 좀 붙어 있으면 좀 안 좋고요. 목동에 좀 붙어 있는 곳은 좀 괜찮고, 뭐 이런 차이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곡동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슬프지만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좀 죄송하네요. 슬프지만 이게 좀 팩트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이마미님 낙찰 후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 알려주세요. 낙찰 후에 요거는요, 제가 앞서서, 뭐, 이건 3년 전에 강의한 것 같은데요, 아침 방송에서. 자세하게 아마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핵심과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면, 우리 집을 인테리어 좀 해보고, 요런 경험이 있었다면, 굳이 저는 뭐, 전문가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산시장 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런 걸 과연 했을 때 어떤 게 조금 리스크가 있고 어떤 게 좀 불편한지 뭐 이런 것들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여러분들이 뭐 타일 고르고 벽지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자들만 불러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험이 전무후무하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라고 제안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에도 기왕이면 저렴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뭐 지역에 있는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그곳에 보면은 이렇게
인테리어 검색하면은 되게 이쁘게 본인이 직접 시공했던 그런 어떤 사진들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은 곳을 클릭해가지고 업체를 검색해서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거 이제 어디 아파트다, 뭐다, 이렇게 뭐 아니면 어디 빌라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주면, 쫙 디자인해서 디자인 뽑아줍니다. 아, 이거를 뭐 돈 받고 해주는 데도 있고, 그냥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그냥 해주기도 해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되고, 예,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약간 상도덕에 조금 어긋나기는 한데, 숨고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거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우리 집을 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역량이 되게 높은데도 이거를 저렴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실리적이면서 실용적이면서 저렴하게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마미님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데빌구님. PF 터지면 부동산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요. 자,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PF가 터지면은 지금 그 어디 건설이었지? 지금 태형건설인가요? 하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이게 보세요. 사실은 서울 수도권의 중심된 지역의 어떤 그런 대형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미분양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얘기하는데 미분양은요. 특히 서울 지금 거기서 그 시행 쪽에서 분양 쪽에서 가격을 양보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가격만 양보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걸 버틴다고 생각해봐요. 버티고 있으면 언젠간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젠간 또 거래된다니까요. 시장이 지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 지금 벌써 시장 달라진 거 아세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거래량이 다릅니다. 거래량이 달라요, 지금. 발빠르게 확실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진짜로 만약에 PF가 터지면 지방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방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로 분양이 안 돼요. 가격을 낮춰도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방 아파트 위주로 이게 PF를 끌어가지고 운영했던 건설사들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아마 부분적으로 아마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예, 거래량도 많이 줄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사람들의 심리도 또 자극이 되고 움직이고,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 안쪽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근데 물론,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누가 롯데건설이 뭐 그렇다, 뭐 다른 건설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진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진짜 대형 건설사 몇 개가 PF로 막 다 터져. 이렇게 되면 조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힘든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놔두질 않아요. 놔두질 않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은 어떤 거냐면 애매한 건설사, 중견기업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중소기업? 네, 이런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번에 숨고르기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가지고 그런 기조로 그런 스탠스를 취한 입장에서 이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수도권 쪽 안쪽이면 그나마 안전한데 지방은 조금 확실히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데빌구님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쵸? 이런 상황에 따른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어디 가죠? 갑자기 질문이 날라갔어요. 원장표님, 에어비앤비 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 궁금하고, 빌라일 경우 방 3개가 더 좋은가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역을 얘기하자니, 지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가 과연 될까? 이랬는데 돼.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논밭이고 아파트 달랑 하나 있거든요. 지방에. 그게 될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을걸요?
저기 경상도 쪽에 될까? 근데 돼. 우리 막 저기 서부 트럭 터미널 저쪽에서도 거기 교통도 안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그냥 아파트로 하시고요. 그거 될까? 돼. 진짜 여러분 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이걸 막 좋은 지역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내 활동 반경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 위주로 시세 조사부터 먼저 하세요. 의외로 있다니까요. 근데 조금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인천. 인천 쪽이 좀 안 좋아요. 예. 되긴 되는데 어떤 수입이 좀 이제 집값 자체가 좀 작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또 다르죠. 이제 뭐 단독으로 해가지고 하면 또 다른데 전반적으로 저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을.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그때 상담을 와가지고 목동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부부가 일을 하는데 아이고 한 달에 10만 원 번대요.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순수익. 근데 이거를 넘기지도 못하고 지금 계약 만료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부부야. 30대야, 30대. 그냥 그냥 다 필요 없고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없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버티고. 자, 그래서 두 사람 매여 있지 말고 한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고 에어비앤비 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왔는데 이 회원님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손에 뭐까지 들고 왔어. 근데 막 그냥 아유 멘토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했죠. 그랬더니 잘했더라고. 남자분이 센스가 있더라고. 시각 디자인 이런 거 나왔는데 감각이 좀 있더라고요. 이쁘게 꾸며가지고 깨끗해.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순수익 얼마 벌냐 그랬더니 40만 원 벌린대. 그래서 그런데 뭐라 했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하려고 그런데 하나를 더 여기다 같은 데다가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너무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 부부가 같이 매달렸는데 한 달에 10만 원밖에 순수입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잠깐 내가 관여했을 뿐인데 한 달에 순수입이 4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분 입장에서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이분이 갑자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위축이 돼버린 거야. 아 진짜. 예? 이분이 왜 이런 결과와 왜 이런 거 가지고도 기뻤을까요? 시세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팩트를 모르고 그냥 요만큼 해도 기쁜 거예요. 내가 당장 그것도 철수하라 그랬어. 당장 철수하라고. 무슨 그거 같은 데서 두 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40만 원, 80만 원 벌겠다는 거냐고. 남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100만 원, 200만 원씩도 버는데 지금 40만 원짜리 매달렸으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잘했다고. 인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상태에서 시세 조사를 하면 어때요? 벌써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가 잘 되는지. 응? 글로 이사 가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두 개 하라 그랬어.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중요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40만 원만 벌게 되더라도 이걸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예요?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원장표님, 뭐 질문도 좋은데 이런 것도 뭐 어디 지역이 좋을 것 같은 것, 뭐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 10만 원밖에 못 벌게 되더라도 우선 시작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또 다 보인다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우선 시작한다? 그러고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것도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준비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기회가 와도 막 다 지나갑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생유님 수업 가는 중입니다. 이따 봬요. 그래요, 우리 생유님 좀 이따 뵐게요. 근데 어느 분이 생유세요? 그죠? 오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생유예요.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부프로님, 네, 채무자 겸 소유자는 잉여 배당금이 있을 때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당연히 잉여 배당금을 당연히 받아야죠. 본인 돈이잖아요. 예, 이걸 받기 위해서 뭐 낙찰자의 어떤 권리를 뭐 이렇게 우리가 권한을 뭐 제출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예.
자, 그림 이야기님, 아유, 감사하네요. 참, 매일 아침 기다려지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림 이야기님. 네, 우리 빈스님, 강제 집행 시에 점유자에게 집행비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소유자라면, 이미 경매를 당한 상태라 잃을 게 없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청구를 하나마나 여러분들이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나는 청구 비용만 또 날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요. 네. 임차인이라면 왜요? 잃을 게 있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경매를 당하신 소유자라면 왜 그렇게 어렵냐면 앞으로 경매를 당하고 그 이후 상황이 되면 어차피 경매로 다 털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또 다른 청구가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돈을 안 받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 카드로도 어떤 걸 안 만들고 본인 명의로 어떤 걸 만들질 않아요. 예,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히 소송 비용까지 그렇게 날릴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저는 좀 실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구상권 청구 그러면은 또 초보자들은 저것도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원래는 이게 비용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대상자 때문에 내가 비용이 든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돌려받아요. 근데 승소 판결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걸 내가 미리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상금 청구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오래 가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번 감기가 좀 오래 간대요. 네. 자, 수이빠빠님, 우리 수이빠빠님 여전히 또 질문을 주셨어요. 멘토님, 감정가 대비 시세가 7천 정도 높은데, 감정가 대비 시세가, 좋은 상황인데요? 한번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낙찰가 산정하는 팁, 무조건 전회차 넘겨야 돼요. 왜냐면, 1차에 들어갔으면 전회차보다 조금만 더 써도 됐었는데, 이미 한번 유찰돼 버렸죠. 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2억이야, 매매 시세가. 근데 한번 유찰되면 뭐 1억 6천 정도 되잖아요, 대충. 자, 1억 6천이야. 근데 이게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감정가는 2억인데 시세는 2억 7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1차에 갔었다면 저라면은 2억 1천, 2천 정도 써서 2천만 원 정도 써서 낙찰 가져오겠습니다. 응? 근데 한 번 유찰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0명 이상은 들어올 거예요. 10명 이상은 들어올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초보자들은 그 안에서 입찰가를 많이 써요. 확실히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정가 애초에 첫 번째 1차 가격 넘겨가지고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네. 몇 명은 넘겨 쓸 거예요.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써야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바다구사님, 1107일째, 1107일째 아니, 더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맨땅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나온 물건이에요. 기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하고, 허그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 명도할 때 이사비를 따로 줘야 하나요?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요? 이거는 협상에 따라 줘야 되는 거니까 명도할 때 이사비를 준다는 어떤 민법은 없어요. 법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줘야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선은 이 사람이 집을 비워줘야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워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그에서 돈을 받았는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지금 불법 점유예요? 뭐 그냥 뭐 괜찮은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돈을 받았는데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허그에다 일러야 돼요.
허그는 모를 거예요, 아마. 허그에다 일러.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지금 다 배당 받으셨잖아요. 이제 받으시죠? 근데 지금 거기 점유하고 있어요. 그분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예, 이분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받아가 집에 가면, 그분이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협상이 될 때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 점유죠. 왜? 본인이 허그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 그걸 걸어야죠. 그러니까 이사비를 주지 말란 얘기예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신고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캐런님,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건물 주인이 내는 거죠. 예, 나는 토지만 받는 거잖아요. 토지만. 토지만 받으면 건물은 엄연히 또 건물 주인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건물 주인이 내는 거고 우리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되는데 요런 게 있어요 또. 근데 좀 이거는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잖아요. 근데 위에 주택이 있죠. 그러면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등록세 낼 때는 이게 주택으로 간주돼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모를 텐데, 자, 나는 분명 토지만 낙찰받았어요. 위에 약간의 건물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건 내게 아니야. 옆집 거야. 그래도 여러분, 토지만 매입인데도 일단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억울한데, 이거는 입법으로 좀 바꿔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난 토지만 갖는 건데. 요럴 때는 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등록세가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니까, 자, 이런 물건을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황하면 안 되니까 지자체, 이게 이제 취등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청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관악구 물건이야. 그러면 관악구청에 전화해서 취등록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얼마 나오는지, 이거 어떻게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예. 이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강진이, 너를 두고 간다. 맞나? 아, 황진이구나. 자, 죄송합니다. 자, 멘토니, 무주택일 때 염창동 한강변 아파트 매입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세요. 네, 하세요. 안 되면 갭으로라도 사세요. 갭으로라도 사시고요. 자, 저한테 나중에 돌을 던져도 괜찮아요. 진짜, 보세요. 과연 5년 후에, 여러분, 공급 물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서울 지금? 올해도 10,000건인가? 신고한 게 지금 최소 3만 건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는, 25년도는 지금 몇천 건인가?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조정됐거든요. 갭 투자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시적으로 또 PF 터져가지고 약간씩은 또 조정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년 후에, 3년 후에 무조건 돈 법니다. 무조건 돈 벌어요. 여러분 제 방송 반드시 차라리 저장하세요. 그리고 3년 후에 제 이야기가 틀리면 저한테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 하세요. 예, 우리 강진희님 지금 지방에 계시잖아요. 이거 하세요. 괜찮아요. 야, 근데 이제 경매로 사면 더 좋고 공매로. 네. 자, 그림 이야기님. 첫 번째 주택 1억 이하, 두 번째 1억 이상, 세 번째 1억 이상 취득시 어떻게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주택이 1억 이하, 두 번째가 1억 이상. 그럼 얘는 1.1% 냈고, 자, 세 번째가 1억 이상. 얘는 아직 1.1%죠. 이게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라면 아직 1.1%고요. 규제 지역이라면 달라지는 거죠. 중과세 요율 보면 돼요. 8.8%인가? 그쵸? 이해되시나요? 투기 지역이면. 근데 투기 지역이라 그러면 어디야? 네, 서초 강남 3구. 그 다음에 어디요? 용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또 1.1%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힘내라 알서방님. 멘토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들 3개 가지고 있으면 양도할 때도 3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게
1억 이하짜리는 취득 단계에서만 혜택이 있는 거지 나머지 단계에서는 혜택이 없어요. 취득 단계에서만. 당시에 이걸 왜 그랬냐면은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그래 다 올랐는데 1억 미만짜리 잘 안 올라가지고 그죠? 지방 또 완전 거래가 초토화됐거든요. 그때 문정부 때 하도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문정부 때 나온 거잖아요. 뭐 나왔어? 1억 이하짜리는 취득록세를 중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지방으로 막 사람들 막 그냥 버스로 가서 막 싸고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때 아침 방송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예? 다른 막 저기들은 막 뭐라 그랬어요? 그 사가지고 전세라도 놓고 계속 오른다. 지금 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금 그거 사가지고 전세 놓으시면 다 큰일 났죠. 제가 아침 방송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단타 치라 그랬지. 무조건 단타 아니면 큰일 난다.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려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온 거지. 이 투자자들이 빠지고 나면 실제로는 그 안에서 실수요자가 있는 물건이면 괜찮은데 실수요자가 붙지 않으면 가격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 걸 인정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던 기억나시나요? 예?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그쵸? 예? 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됐으면 좋기 때문에 항상 팩트만 전달하는. 예, 지금 와서 보십시오. 예, 지금 1억 이상인 거 그때 매도 안 돼가지고 보유하고 막 전세 놓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처치곤란이란 말이에요. 처치곤란. 예. 여러분 막 몰린다 그래서 막 오른다 그래서 그게 영원할 수 있는 건지 영원할 수 없는 건지는 반드시 구별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주택이면 무조건 좋은가요? 근데 그때는 그런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게 대부분 어때요? 아니 그냥 저 섬에 있는 아파트도 오르는데 뭐 다 오르니까 다 오르니까 그런 판단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죠 사실은. 네,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힘내라 알서방님 좋은 질문이었고요. 자, 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바비님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자, 리치서니님, 저도 수업 가는 길에 들어요. 제가 리치서니님이에요.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쵸, 궁금합니다. 네. 자, 미호님, 멘토님 첫 나방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1일이라고 써주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1일. 그쵸, 여러분? 요즘에 애들 카톡 보면은 막 플러스 2321일 막 이런 써있더만. 예, 여러분들의 어떤 2024년도,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는다. 어떤 이런 결의를 어떤 뭐 한번 가져보는 차원에서라도 날짜를 한번 여러분들 표기해 주십시오. 가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막 108일 이런 거 막 쓰시잖아요. 아침 방송에 참여한 횟수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챌린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해보면 어떨까?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미호님 오늘 첫 나방이라고 하셨으니까 플러스 1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땅 예, 좋습니다. 네, 법인은 그쵸. 예, 이런 질문들은 또 토요일 날 제가 또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님, 미호님 화이팅!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이고, 예, 또 응원해 주셨네요. 왜요? 어제 퇴원했다고요? 어제 퇴원하고 지금 수업 들으러 가고 있어요. 아이고,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어지러워 운전은 못하고 비틀대며 대중교통하고,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환중에도, 예? 이 환중에도 지금, 이게 수업을 들으러 오는 이 열정, 우리 미호님, 제가 미호예요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 제가 미호예요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미호님 화이팅 하시고, 안전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예? 네, 그래요. 예, 따스운 부자님, 저 며칠인지 안 세어봤어요. 일주일 넘었는데, 그러면은 뭐 한 8일 쓰면 되잖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알겠죠? 네. 네. 우리 자유여인님, 멘토님 7080까지 방송해주셔서 길을 찾아주시는 멘토님, 그죠? 7080까지 방송해주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뜻이지? 그죠? 그죠? 오늘부터 1일 JSK님.
장금비님, 저도 오늘 처음 방송 들어와요. 너무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장금비님도 오늘부터 1일, 알겠죠, 여러분? 재수없어. 그죠? 재수없죠, 여러분? 재수없죠. 자, 최은주님,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요. 멘토님 이마에 광이 나네요. 얼굴이 점점 피시는 듯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노래 7080. 황진이. 왕진이. 그쵸. 제가 뭐, 황진이 노래 좋아합니다. 우리도 동서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좋네요.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 그냥 출발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중한 시간, 이렇게 웃으면서 또 출발할 수 있어서 또 기쁘지 아니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